어느 날 아침잠에서 깨어났을 때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맞지 않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지치게 만드는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이에요. 사라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45세인 그녀는 20년간 회계회사에서 일해왔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사라는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재능이 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난 20년 동안 남성 동료들보다 적은 급여를 받아들여왔고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이 무시되는 것을 받아들여왔으며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지루한 업무를 맡는 것을 받아들여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라는 20년 전 자신의 인생의 사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무언가가 필요할 때가 아니면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는 사라의 감정에 대해 묻지도 않고 그녀의 꿈이나 두려움에 관심을 갖지도 않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집에서 하인이 되어버렸고 항상 주기만 하고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라가 사무실에서 창문을 바라보며 앉아있을 때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훨씬 적은 것들을 받아들이며 평생을 보내왔다는 것을 말이죠.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의 가장 큰 위기는 질병이나 죽음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의 삶이 아닌 삶을 사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융은 우리 각자에게 진정한 자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되어야 할 바로 그 사람 말이죠. 하지만 인생의 여정 어딘가에서 우리는 자신을 움츠러들게 하고 더 적은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작은 버전이 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할까요? 왜 우리는 자신을 서서히 죽여가는 직업을 받아들일까요? 왜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 관계에 머물러 있을까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결코 우리를 대하지 않을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도록 허용할까요? 답은 인간 심리의 깊은 곳, 융기 그림자라고 부른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숨기고 부정하고 경시하는 법을 배운 우리 자신의 부분들 말이죠. 어릴 때부터 우리는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배웁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 무례하다고 배웁니다. 자신을 첫 번째로 두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가 자신의 정당한 욕구를 부정할 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신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도 해치게 됩니다. 자신의 잠재력 이하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 진정한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만약 반 고흐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안전한 그림만 그리는 것을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마리 퀴리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과학 연구를 하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우리가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 작고 안전하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삶을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요? 세상은 얼마나 많은 아름다움, 얼마나 많은 발견, 얼마나 많은 진보를 이뤘을 것입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적게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무엇을 잃고 있을까요? 당신이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나누지 못한 어떤 멋진 선물들이 있을까요? 당신이 비상적인 관계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어떤 깊은 관계들이 있을까요? 당신이 평범한 것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달성하지 못한 어떤 특별한 성취들이 있을까요? 융은 진정한 인간이 되는 과정,
그가 개성화 과정이라고 부른 것이 우리가 거부해온 자신의 부분들과 마주할 용기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나는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고 말할 용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용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수십 년간 우리 삶을 지배해온 패턴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진정한 우리로 살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함께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왜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의 습관이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잠재력 이하로 살고 있다는 신호들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순환을 깨뜨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삶을 되찾기 시작하는 구체적인 단계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타협하며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이 한 번의 인생만 있고 당신이 태어나서 되어야 할 사람이 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만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당신의 가장 멋진 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깊이 파고들기 전에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약함의 신호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복잡한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의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이 지점으로 이끈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윤근 인간이 태어날 때 모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가장 멋진 버전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사회, 가족, 주변 환경의 기대에 적응하는 법을 배웁니다. 점차적으로 우리는 인생의 가장 좋은 것들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 인생의 초기 몇 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릴 때 우리는 모두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주 비행사, 예술가, 과학자 또는 슈퍼히어로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세상은 우리에게 현실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더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들은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우리의 비현실적인 꿈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우리는 자신의 기대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융은 이 과정을 페르소나 형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사회에 맞기 위해 우리가 쓰는 가면 말이죠. 페르소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페르소나가 진정한 우리라고 믿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우리가 내면의 진정한 자아를 잊어버릴 때 말이죠. 마이클이라는 남자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마이클은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피아노 앞에서 시간을 보내며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6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음악으로는 생계를 꾸릴 수 없다.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해. 마이클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높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은행에서 좋은 직장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5년간 마이클은 자신의 일부가 죽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마다 그는 일어날 수 있었던 일들에 대해 슬픔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드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마이클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더 작은 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그렇게 할까요? 왜 우리는 꿈을 포기할 정도로 기꺼이 할까요? 답은 인간의 진화 심리학에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의 생존 능력은 집단에 속하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집단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보통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뇌는 거부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강력한 메커니즘을 발달시켰습니다. 우리는 적응하고 타협하고 받아들여지기 위해 더 적은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한때 우리 조상들의 생명을 구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의 뇌는 여전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작동합니다. 융은 이것을 인식하고 개성화 과정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진정한 우리 자신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죠. 이것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마주하고 잠재의식에 깊이 뿌리내린 믿음에 도전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 용기를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자신의 잠재력 이하로 살고 있다는 신호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심리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신호를 보내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만성적인 공허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꽤 좋은 삶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 행복한 가족, 안정적인 재정 상황을 가지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선진국 성인의 70% 이상이 사회가 성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완성되지 않은 느낌을 받는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잠재력 이하로 사는 것의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분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욕구를 부정할 때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노 불쾌감 또는 만성적인 짜증으로 변환됩니다. 작은 일들에 쉽게 화를 내거나 이유를 모르겠지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융은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돌봄을 받기 위해 우는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무시한다면 이 감정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다른 사람들과 불리하게 자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잠재력에 맞게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낍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며 다른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보일 때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질투가 실제로는 선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질투를 부정적인 감정으로 보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삶의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설명할 수 없는 만성적인 피로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신이 아닌 삶을 살 때 실제가 아닌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배우가 항상 연기를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항상 연기해야 하기 때문에 지친 느낌을 받습니다. 융의 한 환자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피곤한 것은 너무 많이 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성장 기회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승진학습 또는 자신에게 도전할 기회가 있을 때 피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다 또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성공이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성공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실패보다 성공을 더 두려워합니다. 실패는 우리가 안전지대에 머물 수 있게 해주지만 성공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신호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인식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각성의 신호입니다. 융은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그것을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 과정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고 진정한 자신으로 살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 용어를 사용하여 우리가 숨기거나 부정하는 법을 배운 자신의 부분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정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부한 긍정적인 잠재력도 포함합니다. 판단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한때 하고 싶었지만 포기한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창의적인 직업 추구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 표현 또는 단순히 원하지 않는 일에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그림자 안에 있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하기 시작하기 위해 융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연습을 제안했습니다. 10세의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이 편지에서 현재 삶에 대해 그 아이에게 말해보세요. 무엇이 그 아이를 기쁘게 할까요? 무엇이 그 아이를 실망시킬까요? 이 연습은 우리가 사회의 기대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원시적인 꿈들과 다시 연결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내면의 아이는 여전히 거기에 있고 여전히 초기의 꿈과 열망을 품고 있습니다. 융의 한 환자인 50세 변호사가 이 연습을 했고 자신 안에 10세 아이가 왜 자신이 싫어하는 직업을 선택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는 탐험가가 되고 싶어 했고 여기저기 다니며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후 그는 방향을 바꾸기로 결정하고 여행 사진 작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의식적으로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항상 예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요청, 모든 초대, 모든 기대에 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니요 라고 말하면 미움받거나 제외될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융은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위한 공간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예라고 말할 때 우리는 실제로 자신에게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이 정말로 참석하고 싶지 않은 행사에 초대했을 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참석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 보세요.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사과하지 않고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의 핵심 가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융은 각 사람이 고유한 가치 세트 삶을 인도하는 원칙들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진정한 가치를 탐구하는 대신 외부에서 강요된 가치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당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사회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영혼 깊은 곳에서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것들 말이죠. 당신은 안정보다 창의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보다 진정한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 안전보다 개인적 자유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가치 세트도 옳고 그른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작은 것들의 마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윤근 큰 변화가 보통 가장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하루 만에 전체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대신 작지만 의미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항상 그림을 배우고 싶었지만 시작할 용기가 없었다면 매일 15분을 그림 그리기에 투자해 보세요. 배우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매일 그들의 감정을 묻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직업을 바꾸고 싶다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읽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러한 작은 행동들은 매우 큰 심리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들은 잠재의식에 당신이 변화에 대해 진지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것들은 더 큰 단계를 위한 동기와 자신감을 만들어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단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단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종종 우리에 대한 것보다 그들에 대한 것을 더 많이 반영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변화하고 있다고 비판할 때 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변화는 그들이 아직 감히 하지 못한 것들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지만 그러한 생각들에 대한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자신을 기쁘게 하고 진정으로 당신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들에 집중하세요. 여섯 번째 단계는 지원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윤근 자기 발견의 여정에서 동반자를 갖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들, 당신이 최고의 버전의 자신이 되도록 격려하는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이것은 같은 관심사를 가진 그룹에 참여하거나 멘토를 찾거나 단순히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지원해주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당신을 항상 작게 느끼게 하거나 격려하지 않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융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곁에 두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는 사람을 반영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자기 연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변화 과정은 결코 직선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는 때 의심스러운 때 포기하고 예전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을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이해했고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에게 보여주는 연민으로 자신을 대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꾸짖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일어서서 시도하도록 도와줍니다. 자신에게도 같은 태도를 적용해 보세요. 어려운 날들이 있을 때, 진전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변화는 과정이지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무리 작더라도 모든 단계가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에게 더 가까이 데려다 주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단계는 내면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 모두에게 내면의 목소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 아는 일종의 직관적 지혜 말이죠. 하지만 종종 이 목소리는 일상생활의 소음에 의해 가려집니다. 매일 자신을 듣기 위한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것은 명상 일기 쓰기, 자연 속 산책 또는 내면 세계와
연결되도록 도와주는 어떤 활동이든 될 수 있습니다. 결정에 직면했을 때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대신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보세요. 에너지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느끼시나요? 흥분하는지 걱정되는지 느끼시나요? 우리의 몸은 종종 마음이 계산하기 전에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습니다. 9번째 단계는 성공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사회는 종종 외부 기준으로 성공을 정의합니다. 돈, 지위, 물질적 소유. 하지만 융은 진정한 성공은 진정한 자신과 일치하여 사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열정적인 예술가가 불행한 CEO보다 더 성공적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CEO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말이죠. 자녀를 돌보는데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가 바쁘지만 공허함을 느끼는 사업가보다 더 성공적일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공을 정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성공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부모가 원하는 성공이 아니라, 사회가 기대하는 성공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갈망하는 성공 말이죠. 10번째 단계는 변화를 인생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중단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기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융은 변화를 인간 발달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종종 40세 이후에 성장을 멈추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서서히 죽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말이죠. 그들은 경직되고 두려워하며 과거에 매달리게 됩니다. 대신 변화를 생명력의 신호로 여겨보세요. 새로운 상황에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이것이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영혼의 신호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윤기한테 이야기한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45세에 그를 찾아온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20년간 결혼했지만 자신의 집에서 낯선 사람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성인이 된 2 자녀와 안정적인 직업이 있었지만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융에게 말했습니다. 왜 슬픈지 이해할 수 없어요. 여성이 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융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릴 때 무엇을 원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치료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그것은 여성의 직업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윤기 계속 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꿈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녀는 여러 이유를 나열했습니다. 나이, 가족, 책임, 돈, 부족 등. 하지만 융은 그녀가 이러한 장벽들 대부분이 극복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왔습니다. 2년이 걸렸지만 결국 그녀는 의과대학에 다시 다니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아내의 기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본 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50세에 그녀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55세에 그녀는 자신의 클리닉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융에게 말했습니다. 마치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25년 동안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는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기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5세든 65세든 당신은 여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이 항상 강조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변화가 모든 책임을 포기하거나 이기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삶의 중요한 관계와 약속을 여전히 존중하면서 자신에게 진실하게 사는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창의성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가 있는 어머니이면서 경력을 추구하고 싶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대신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관계에 있으면서 변화하고 싶다면 파트너에게 설명하고 함께 성장할 방법을 찾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융은 우리가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 때 우리는 실제로 주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잠재력에 맞게 사는 사람은 줄 수 있는 더 많은 에너지, 나눌 수 있는 더 많은 사랑, 기여할 수 있는 더 많은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특별히 중요한 측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기르지 않는 관계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외로움이 두려워서 사랑 없는 결혼에 머물러 있습니다. 체면을 잃을까봐 독성 있는 우정을 유지합니다. 갈등이 두려워서 존중하지 않는 동료들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 관계의 질이 우리가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높은 자존감을 가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높은 품질의 관계를 끌어당기고 유지합니다. 우리가 낮은 자존감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대할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멈추거나 이기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더 많은 사랑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결핍이 아닌 풍요로움에서 줄 수 있습니다. 당신 삶의 관계들을 고려해 보세요. 어떤 관계들이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지지해주고 사랑받는 느낌을 주나요? 어떤 관계들이 당신을 지치게 하고 판단받게 하거나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 느낌을 주나요? 융은 영혼을 기르는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관계에는 적은 시간을 보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경계 설정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중요한 기술입니다. 우리는 미움받거나 거부당할까봐 두려워서 모든 요구에 예라고 말하고 모든 행동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경계는 실제로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것과 받아들이지 않을 것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존중하는 방법으로 대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자주 막바지에 일을 맡기고 당신이 초과 근무하기를 기대한다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최소 24시간 전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일찍 알려주세요. 또는 친구가 항상 삶에 대해 불평하지만 조언을 듣거나 변화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지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도 긍정적인 대화가 필요해요. 오늘은 당신을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경계 설정은 처음에는 어렵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불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당신을 배려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신이 삶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윤근 또한 우리가 매일 받아들이는 정보를 선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현재의 정보 시대에서 우리는 매일 수천 개의 메시지에 공격받습니다. 소셜미디어 뉴스, 광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서 말이죠. 이러한 메시지들 중 많은 것들이 자신감을 약화시키고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완벽한 삶의 이미지들을 보고 우리 삶이 끔찍해 보인다고 느낍니다. 부정적인 뉴스를 읽고 세상이 무서운 곳이라고 느낍니다. 비판적인 의견을 듣고 우리 결정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윤근 정보의 문지기가 되라고 조언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허용하는 것에 대해 의식적이 되어야 합니다. TV 프로그램이 당신을 불안하거나 화나게 만든다면 끄세요. 소셜미디어에서 누군가를 팔로우하는 것이 당신을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든다면 팔로우를 취소하세요. 대신 영혼을 기르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영감을 주는 책을 읽으세요. 기쁨을 주는 음악을 들으세요. 희망을 가져다 주는 영화를 보세요. 긍정적인 메시지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팔로우하세요. 이것이 거품 속에서 살며 모든 어려운 정보를 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식적으로 정보를 선별할 수 있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의 대부분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의 또 다른 측면은 우리가 몸과 건강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과로하고 건강하지 않게 먹고 휴식을 위한 시간을 갖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윤근 몸과 마음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몸을 돌보지 않을 때 마음도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수면 건강한 식사 운동과 같은 몸의 기본적인 필요를 존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이 돌봄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사치가 아닌 기본적인 필요로 보기 시작하세요. 자동차의 연료가 떨어지거나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몸과 마음이 잘 기능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도록 허용하지 마세요. 이것은 늦게까지 TV를 보는 대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대신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는 대신 30분 산책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윤근 또한 사적인 공간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당신이 완전히 자신이 될 수 있는 곳 역할을 하거나 누군가를 기쁘게 할 필요가 없는 곳 말이죠. 이것은 침실의 한 모서리 작은 정원 또는 심지어 매일 아침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 30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공간은 우리가 외부 세계의 압력과 기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와 연결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공간에서 우리는 성찰하고 꿈꾸고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대로 살지 못하게 막는 또 다른 큰 장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기회보다는 안전을 모험보다는 익숙함을 선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실패하면 판단받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실패에 대해 매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실패를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학습과 성장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결코 자신에게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걸을 수 있기 전에 수백 번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넘어지는 것을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학습 과정의 일부로 봅니다. 넘어질 때마다 그들은 균형다리 움직이는 방법 일어서는 방법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성인의 삶에서도 같은 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우리 자신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에디슨은 정우를 발명하기 전에 수천 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전구를 만들지 않는 10,000가지 방법을 찾았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위험과 기회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묻는 대신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융은 또한 자아의 죽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육체적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버전이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옛 버전이 죽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것은 친숙한 것을 포기하고 미지의 것으로 발을 내디딜 용기를 요구합니다. 나비를 생각해 보세요. 나비가 되기 위해 애벌레는 완전히 옛 정체성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생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 거의 완전히 용해되는 번데기의 완전한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의 변화 과정도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가 되기 위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옛 믿음, 옛 습관, 심지어 옛 관계들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서울 수 있지만 융은 이것이 성장의 자연스러운 방식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자연에서 아무것도 정지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윤기 환자들에게 자주 던진 질문 중 하나는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였습니다. 답은 종종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에 맞게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깊은 장벽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해서 불행한 관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을 두려워해서 싫어하는 직업에 매달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판단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결코 자신의 진정한 의견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융은 이러한 두려움들을 서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마주할 것을 격려했습니다. 그는 무모하거나 결과를 무시하라고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러한 두려움들의 근원을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도전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외로움을 두려워한다면 이 두려움의 근원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쩌면 그것은 어린 시절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파트너가 없는 사람은 불완전하다는 사회적 메시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근원을 이해하면 그것에 도전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며 외로움이 항상 무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융은 우리의 많은 두려움이 잘못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들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맞았을 수 있지만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융이 자주 제시한 연습은 자신과 세상에 대한 믿음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각 믿음을 검토하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이 믿음이 여전히 내게 도움이 되는가?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성공하기에는 충분히 똑똑하지 않다.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어떤 증거에 기반하고 있나요? 어쩌면 그것은 어릴 때 선생님의 한마디에서 비롯되었거나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한 것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믿음이 현실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능과 능력에 대한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부정적인 증거에 집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과정은 자신에 대한 잔혹한 정직을 요구하지만 또한 엄청난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삶의 많은 장벽들이 실제로는 단지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생각들을 바꾸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융은 또한 삶에서 의미를 찾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의미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의미가 부족할 때 공허하고 방향을 잃는다고 믿었습니다. 의미는 반드시 크고 특별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녀 양육, 노인 돌봄, 예술, 창작, 다른 사람 돕기 또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것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미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에서 의미를 찾고 다른 사람들은 과학, 예술 또는 사회봉사에서 찾습니다. 자신만의 의미를 찾기 위해 융은 무엇이 당신을 살아있고 목적이 있다고 느끼게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언제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나요? 언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나요? 어떤 활동들이 당신을 자신보다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하나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 당신의 삶의 방향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융은 또한 각 사람이 삶에서 고유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독특한 방법 말이죠. 이것이 반드시 특정한 직업이나 역할일 필요는 없고 그들이 세상에 가져다주는 삶의 방식, 태도 또는 품질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사명은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가져다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명은 관계에서 평화와 조화를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사명은 다른 사람들이 꿈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 당신의 자연스러운 자질들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자주 당신을 칭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자연스럽게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최상의 상태일 때 당신은 세상에 무엇을 가져다 주나요? 때로는 우리의 사명이 우리가 극복한 도전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한때 우울증과 싸웠던 사람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독을 극복한 사람은 회복의 길에서 다른 사람들을 안내하는 사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융은 우리의 가장 큰 상처가 종종 우리의 가장 큰 힘의 원천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상처들을 치유하고 그것들로부터 교훈을 배울 때 우리는 그 경험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탐구 여정의 끝에 가까워지면서 마지막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자신에 대한 인내의 중요성입니다.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은 평생에 걸친 긴 과정입니다. 강하고 결단력 있다고 느끼는 날도 있을 것이고 의심스럽고 예전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상적입니다. 융은 개인 발전 과정을 산 오르기에 비유했습니다.
올라가는 때도 있고 휴식이 필요한 때도 있으며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해 몇 걸음 뒤로 물러나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천천히라도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모든 작은 걸음이 의미가 있습니다. 타협하는 대신 자신을 존중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심리적 근육을 기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에 아니요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더 나은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융은 각 사람의 삶에는 패턴, 즉 고유한 이야기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가족이 기대하는 이야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가 성공이라고 여기는 이야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한 이야기, 당신이 진정으로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한 이야기를 살기 시작할 때 마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진정한 당신과 일치하는 기회들, 사람들, 경험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삶은 더 이상 지속적인 투쟁처럼 느껴지지 않고 모험이 됩니다. 융은 이것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신과 일치하여 살 때 우주가 조용히 우리를 지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회들이 적절한 때에 나타납니다. 적절한 사람들이 우리 삶에 들어옵니다. 필요할 때 문들이 열립니다. 이것이 삶이 쉬워지거나 도전이 없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도전들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막는 장벽이 아니라 성장하고 더 강해질 기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융에 관한 토론 중 하나에 참여했던 마리아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52세였고 30년간 회계사로 일했지만 항상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말했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저는 52세예요. 누가 경험이 없는 52세 교사를 고용하겠어요. 그룹의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시도하지 않는다면 62세가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일까요? 마리아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후회할 것 같아요. 그것이 그녀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마리아는 30년간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이며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다음 30년도 똑같이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녁 시간에 교육학 과정을 등록했습니다. 그런 다음 주말에 지역사회 센터에서 자원봉사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경험과 자신감을 쌓았습니다. 2년 후 마리아는 초등학교에서 전임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기다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마침내 용기를 찾았다는 것에도 감사해요. 아이들은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중요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5세든 65세든 당신은 여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더 적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마주하고 오래된 믿음에 도전하고 일부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삶의 좋은 것들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을 것을 요구합니다. 융은 이 용기가 두려움이 없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마주하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지금 바로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세요. 그것은 원하지 않는 요청에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일을 위해 15분을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삶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에 대해 일기에 쓰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걸음이 즉시 삶을 바꾸지는 않을 수 있지만 과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변화에 대해 진지하다는 신호를 잠재의식에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걸음으로부터 더 큰 걸음들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융의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부르고 있지만 당신은 그 부름을 듣지 못할 수도 있고 들어도 응답할 용기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을 그 부름을 듣도록 초대합니다. 기대 두려움 타협에 의해 가려진 당신 내면에 진정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사람은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살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이며 여러 해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움츠러들고 타협하고 작게 사는 것에 익숙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존중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추구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영혼을 기르는 관계를 구축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삶을 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즉시 바꿔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이 내일 직장을 그만두거나 완벽하지 않은 모든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의 선택에 대해 의식적이 되기 시작하고 진정한 당신과 일치하는 결정을 내리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존중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세상에 자신이 가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맞지 않는 것에 아니요 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더 나은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가치에 따라 행동할 때마다 당신은 진정한 자신의 버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할 때 당신은 자신의 삶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진정한 자신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충만하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의 모범에서 그들도 좋은 것들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당신의 친구들은 자신의 꿈을 추구하도록 격려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동료들은 그들도 존중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윤근 한 사람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때 그것이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파급 효과를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자신으로 살기로 한 결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개선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동에 대한 초대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지금 바로 자신과 약속을 하세요. 더 이상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말이죠. 이 약속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려운 날들 뒤로 물러서는 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당신을 안내하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선택이 진정한 나를 존중할까? 어떤 선택이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삶에 더 가깝게 데려다 줄까? 당신에게는 이 한 번의 인생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태어나서 되어야 할 사람이 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만 있습니다. 당신의 독특한 선물을 세상과 나눌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만 있습니다. 그 인생이 타협과 후회 속에서 지나가도록 두지 마세요.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대신 그것에 대해서만 꿈꾸며 세월이 흘러가도록 두지 마세요. 세상은 당신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은 진정하고 완전하고 빛나는 당신의 버전을 필요로 합니다. 축소된 버전이 아니라, 안전한 버전이 아니라 용감하고 진실한 버전을 말이죠. 당신은 진정한 사랑 의미 있는 일, 영혼을 기르는 관계 목적과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존중받고 들어지고 소중히 여겨질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성장하고 배우고 최고의 자신이 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적은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요구할 용기를 가질 것인가. 미래는 당신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내면의 진정한 사람은 살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살기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더 적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고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요구하기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꿈꾸는 놀라운 삶은 단지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오늘 당신의 결정으로 시작됩니다. 자신을 선택하세요. 받을 자격이 있는 삶을 선택하세요. 당신이 태어나서 되어야 할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세요. 세상이 기다리고 있고 당신이 나서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때가 되었습니다.